자, 좀 부끄럽네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하니까. 야, 이 수업 듣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3학년 3반에서 현장 수업을 찍고 있는 거야. 웃지 마, 이 새끼들아. 방송 들어가잖아. 아, 불편한 새끼들 진짜. 이렇게 아다리가 안 맞아가지고 나갈 거라고. 사운드에 조심하라고. 묻는 말에만 대답해. 야, 어쨌든 들어보. 한 1반 뭐 8반 들을 것 같은데 3반에서 현장 수업하는 거니까 그런 줄 알고 그냥 새겨 들어. 오케이? 교과서 18페이지, 19페이지 내용. 계합화가 형성되고 위정척사 운동이 전개되다의 내용을 이제 수업 진행할 건데 니네 편하게 들어. 긴장하지 말고. 묻는 거에만 대답하면 돼. 자, 요 단원에서 얘기할 건 뭐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그 얘기를 했었잖아. 지금 강화도 조약 이후에 개항을 하고 개항 이후에 근대화가 추진되는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치? 그러면 그 시절에 그러니까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에 조선에서 근대화는 어떻게 진행이 됐고 그 근대화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했었는지가 여기 교과서에 정리가 나오는 거야. 18페이지, 19페이지 내용이 그 내용이야. 그러니까 들어가서 좀 섞어서 좀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해보자면 자, 그러면 조선 내에서 이런 정치사회의 흐름의 변화 속에 저항하는 세력도 동조하는 세력도 있겠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뭐 어느 사안에 대해서 정치 세력이 민주당도 있고 국민의힘도 있고 뭐 진보당도 있고 뭐 그러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이때 시절에도 이 정치 환경 속에서 이 부분에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 정치 세력이 나눠지게 되는지. 그럼 큰 틀에선 두 개의 세력이 있겠지. 하나는 우리 역시 개항과 개화를 하고 서구화를 진행을 하자.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우리도 근대화를 진행을 하자는 이런 세력이 있을 거고, 이거는 서양의 침략에 우리가 지는 거다. 우리 거를 지키고 우리의 본 모습을 뭐 저항하자는 보수적인 세력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두 세력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일단 우리도 빨리 개항을 하고 항구를 열고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자 하고 이 근대화를 주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 개화파라고 부른다고. 개화파. 오케이? 단문으로 개화 무슨 뜻이야? 열개자, 꽃 화자, 꽃처럼 활짝 피자. 이런 거면 미친 소리지. 무슨 꽃이 펴. 개화만 얘기하면 무슨 개나리 피는 것도 아니고 개화 막 얘기. 여건이 많아. 야, 빨리 25분 안에 찍어야 돼. 빨리 찍지 마. 길어지면 지랄한다고. 니네 말고. 얘네들. 10개자 변하다 화자야. 그러니까 열어서 변하자 이런 뜻인 거지. 개합하는. 그러니까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우리도 서구화를 진행하자는 세력들인데 뭐 갑자기 어느 날 1870년대 갑자기 나타났던 건 아니고 조선 내부에서도 상당히 오랜 시간 1700년대부터 100년 이상 서서히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자는 세력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어. 그럼 그 뿌리는 우리가 공부를 해서 알고 있단 말이야. 그 뿌리는 어디였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서양의 발전된 문물. 그렇지. 실학에서 누구들? 홍대용 이런 사람들. 그지? 박지원 이런 사람들. 우리 앞에서 공부했었잖아. 중상학파 실학자들. 그치? 실학자들 중에 중상학파 실학자들이 청나라에 들어와 있던 서양 문물을 갖고 들어와서 우리도 발전하자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뿌리야. 이 사람들이 뿌리가 돼서 실학파 중상학자들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돼가지고 1860년대 흥선대원군이 강력하게 통상수교 거부를 할 때 그때도 통상을 받아들이자는 통상수교론자들, 대표적으로 이 사람들의 뿌리가 박규수, 그다음 유수원 이런 사람들. 그 박지원이 박규수가 연암 박지원의 손자였다고. 그러니까 그 집안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개화의 흐름을 갖고 왔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면서 1870년대, 1880년대 가면 이제 여러 분야에서 이들의 제자들이 전국 곳곳에 포진해가지고 개화 정책을 추진하게 된단 말이야. 오케이? 이들을 통칭 뭐라고 부른다? 개화파라고 부른다. 이해됐니? 자, 그러면 한쪽에 이렇게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자는 세력이 있었다면, 한쪽에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세력이 있었다면 다른 한쪽에는 야, 이거 서양 문물 다 나쁜 거다. 우리를 파멸시키는 거다. 우리 걸 지키고 이거를 막아내야 된다는 이런 흐름에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이 사람들을 통칭해.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반대편에 서 있는 세력이라고 볼 수 있겠지. 이들을 통칭 뭐라고 부른다? 위정척사파라고 부른다고. 이것도 한문이 다 설명해 주는 거야. 위정척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이 뜻인데
무슨 뜻이냐? 여기서의 정자 바를 정자, 정통, 정의로운 것, 그 정자야. 여기서의 사자는 사악한 것, 사사로운 것, 나쁜 것 이런 거에 사자라고. 그 내용 간단하지. 정통을 지키고 사사로운 걸 배척한다 하는 사람들인 거야. 위정척사의 뜻은. 그치? 그럼 이해가 되지. 그러면 이들이 얘기하는 정통은 뭐고 사사로운 것은 뭐냐? 그걸 확인해 보면 이들의 주장을 금방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 정통이라는 것과 사사로운 것이 시대에 따라서 약간 좀 변화를 겪게 됐는데 이들이 처음 등장했던 건 맞아요. 이들과 마찬가지. 이 사람들이 1700년대에 벌써 실학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막 퍼져 나온다 그랬잖아. 이들의 뿌리도 그렇게 오래됐다고. 그때부터 얘들이 서러운 것을 주장할 때부터 이 사람들도 막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럼 이때 당시 이들이 얘기했던 이 막아야 되는 사사로운 것, 그러니까 초기에 얘기했던 좁은 의미의 사사로운 것 뭐였을까? 어떤 것? 서양 문물이. 서양 문물. 그때는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거였던 거지. 초기에는 천주교, 서양에서 들어온 종교, 사악한 종교, 제사도 못 지내고 부모님을 멀리하게 하는 종교, 이거 막아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이들의 정은 뭐겠어? 그러면 이 천주교 시절의 정은 그렇지, 성리학이지. 성리학, 유교 성리학, 조선이 지켜야 될 거. 그랬던 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들이 이제 서양 문물을 개항을 하고 받아들이자고 하니까 얘네도 의미가 넓어졌겠지. 천주교를 시작했지만 이쯤 오면 이제 서양에서 들어온 모든 것이 되는 거지. 그럼 이게 서양 문물이 되는 거야. 사사로운 것 서양 문물이 되는 거지. 그러면 정통이 되는 거는 이제 이것도 의미가 넓어져서 정통이 되는 건 어떤 거? 우리 문화, 우리 정신, 우리 그런 모든 게 되는 우리 거. 크게 보면 우리의 트레디션, 발음이 좀 안 되네. 트레디셔널. 너네가 좀 어색해서 근데 내가 정통 아메리칸 발음이라서 그래. 한국에서 듣기 어려워. 진심이야. 뭐 믿기 어렵겠지. 영어가 하이 퀄리티야 사실. 내 자랑은 그만하겠어 이쯤까지. 오케이? 좀 부끄럽네 이거 지금. 오케이? 그러니까 이들이 위정척사 세력을 구성을 하고 이들의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을 주도하고 있겠지. 이해됐어? 그럼 이 두 세력이 이 당시에 어디가 더 다수일까? 개화? 위정척사? 역사는 선생님 작년에도 얘기했잖아. 역사는 항상 거의 동일한 이야기가 흘러가는데 어느 시대든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게 다수일 수는 없어. 항상 언제든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게 다수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두려워해. 어떤 사회는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어쨌든 보수적이고 좀 가치관이 좀 이렇게 차차 변하자고 하는 세력들이 다수고 항상 급하게 뭔가 바꾸자고 하는 세력은 소수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들이 다수가 되면 만약에 진보적인 거 변화하자는 세력이 다수가 되면 그때 벌어지는 게 뭐야? 왕조교태나 혁명이 되는 거지. 그때 벌어지는 게. 우리 앞에서 공부했잖아. 왕건도, 이성계도 다 외곽 출신의 언더그라운드 출신들이잖아. 그들이 결국 다수가 됐을 때 혁명이 일어나고 바뀌는 거고. 그럼 그렇게 해서 바뀌고 난 다음에는 그들이 다시 보수가 되는 거지. 그리고 또 바뀌자는 세력도 생겨나는 거고.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때도 어디가 소수파야 사실은. 개화가 소수파고 이들이 다수파인 거지. 그리고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이들이 다수가 되면 이들이 또 보수화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는 개화파가 뭐 대단한 얘기는 아니야. 뭐 시각하게 듣고 있는데 이게 소수파고 이게 다수파였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야. 또 어쨌든 이 소수파가 중심이 돼서 이제 개혁을 추진하니까 그럼 지금부터 공부할 건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면 어쨌든 지금 미시 정권이 강화도 조약 이후에 개항을 추진하고 있잖아. 개화를 추진하고 그럼 이들과 함께 했겠지. 그럼 이때 개화파는 어떤 방식으로 개화 정책을 추진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두 번째 그러면 이들도 나름 자신들의 의지를 보였을 거 아니야. 얘네가 자신들 생각과 다르게 개화를 추진하고 근대화를 추진한다면 이들은 그거에 대한 반발을 했을 거 아니냐. 그럼 얘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발했는지를 지금부터 살펴보려고 한단 말이야. 오케이 말이? 네. 이해됐어? 자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18페이지 19페이지에 나오는데 18페이지 내용은 이들이 개화를 추진한 내용 19페이지 내용은 이들이 어떻게 반발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는 거야. 이해됐나? 숨차. 자 그럼 보자. 자
개화를 추진하는데 이제 미시 정권은 어쨌든 강화도 조약 이후에 처음에 76년에 강화도 조약 맺고 처음에는 사실 좀 긴가민가했어. 뭐가 개혁인지도 잘 모르고. 그러다 1880년 정도, 그러니까 한 4년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부터 개화를 좀 이제 빠르게 추진하기 시작을 한다. 그래서 그때 이제 개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이 조선 뭐 근대화의 상징 같은 기관이야. 그게 뭐냐? 통리 기무 아문이라는 조직인 거지. 통리 기무 아문 이름 기억해야 돼. 통리 기무 아문이라는 조직을 설치를 하고 이 조직에서 모든 정치 권력을 관장하게 하면서 모든 분야에서 개혁을 추진하려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개념인 거지. 예전에는 전통적으로 왕 밑에 뭐가 있어? 정치 조직이. 의정부 있고 육조 있고 이러잖아. 근데 의정부 육조를 없앤 게 아니라 의정부 육조가 원래 있는 와중에 뭐를 만들고 통리기무하문을 만들고 의정부 육조를 그냥 유명무실화시키고 모든 업무를 어디서 보게 하는 거야? 통리기무하문에서 보게 하는 거지. 여기에 12개 사를 둬서 12개 부서를 둬가지고 여기서 모든 근대화 추진을 담당하게 한단 말이야. 그리고 통리기무하문 대빵에다 누구를 임명하는 거야? 개화파를 임명을 하는 거지. 그래서 개화 정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한단 말이야. 이해됐나? 그리고 또 하나 개화를 상징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식군대를 만들어. 왜냐면 근대화의 상징이 과학기술의 발전인데 과학기술이 발달된 군대가 얼마나 센지 우리가 병인양요, 신미양요 때 경험을 했잖아. 그리고 중국, 일본에 쳐들어온 애들 보면 얼마나 센지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뭐의 근대화를? 군대의 근대화를 추진하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뉴페이스의 새 부대, 최첨단 하이테크 신기술로 무장한 새로운 부대를 만들게 된다고. 그 부대 이름이 뭐다? 별기군이다. 오케이 말이? 별기군 부대 1차 별기군이 이제 한 80명 정도 되는데 조직은 그렇게 크진 않아. 근데 그 80명이 전부 다 양반집 잘 나가는 명문 양반 가문집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신식 훈련 시키고 뭐 신식 부대 주고 총 만들고 막 이래가지고 새로운 부대로 양성해 나려고 상당한 노력을 했었단 말이야. 이해되니? 야 다음 페이지 20페이지 왼쪽 위에 보면 그 별기군 사진이 나오거든. 유명한 사진이야. 별기군 사진. 니네가 지금 보기엔 되게 좀 꾀죄죄하고 이거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때 당시 조선의 기준으로 보자면 이 부대가 엄청난 최첨단 하이테크 부대야. 무기로 보자면. 오케이? 이 별기군을 중심으로 해서 근대화를 엄청나게 추진을 하고 있었다. 또 기억을 하면 된다고. 이게 말이? 별기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사단이 생겨. 그건 이제 뒤에 가서 얘기를 해줄게.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고종이 아마 좀 의지를 가지고 있었나 봐. 이때 당시에는 1880년대 언저리에는. 그래서 각국에 발전된 각국에 보고 배워라고 시찰단을 보내. 쉽게 얘기하면 사절단 같은 거를. 요즘도 많이 하잖아. 막 아프리카나 이런 데도 신흥 발전하려는 나라들 우리나라 많이 오잖아. 우리나라 어떻게 발전했는지 배우려고. 그래서 막 삼성전자도 왔다 가고 뭐 포스코도 와가지고 시찰해서 가고 막 뭐 새마을운동 뭐 벤치마킹 한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 거잖아. 그때랑 똑같이 이 당시 조선도 미리 이제 근대화를 시작한 근처 중국, 일본 이런 데다가 사절단을 막 보내는 거지. 그래서 일본에 사절단을 보낸 게 2개가 있는데 일본에 보낸 사절단은 수신사라는 사절단도 있고 그 다음 조사시찰단이라는 사절단도 있어. 근데 이거 성격이 좀 많이 달라. 수신사는 뭐냐면 그냥 고위급 방문단이야. 요즘 치면 국무총리, 부총리급이 높은 애들 몇 명 데리고 가가지고 우 가가지고 뭐 사진 찍고 악수하고 뭐 이런 거 하고 있잖아. 우리나라 그런 거 많이 하잖아. 와가지고 막 악수하고 막 사진 찍고 가고 그런 거 하잖아. 그런 것처럼 이거는 그냥 고위급이 인사차 보내는 사절단이었다면 실제 일본에 발달된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엄청나게 발전했다 그랬지. 일본에 실질적으로 발달된 기술을 배워오라고 보낸 거는 얘네야. 조사시찰단. 얘네는 젊은 청년 관리들 30대 초반에 이런 관리 애들 한 17명인가를 일본의 비밀리에 파견을 해. 그래서 거기에서 아예 취업을 시키는 거야. 취업을. 그래서 6개월에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동안 거기서 일을 하게 하고 걔들이 보고 배워 느낀 거를 보고서 형식으로 써가지고 고종한테 제출하게 한 거야. 이거 그러니까 대단한 의지를 보인 거지. 다른 교과서에서는 신사유람단이라고도 하는데 그것도 이거랑 똑같은 거야. 조사시찰단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 신사유람단이라고도 부르는 경우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이런 거지. 이 수신사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뭐 비교하기로 치면 뭐 아프리카의 나미비아 이런 나라가 이제 근대화를 추진을 해 발전하려고 롤모델이 대한민국이야. 그럼 나미비아 국무총리나 대통령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와서 청와대 와서 사진 찍고 뭐 커피 마시고 뭐 웃으면서 이렇게 찍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이거라면 이건 그냥 큰 줄기에서 배우는 거잖아. 이거는 나미비아 애들을
한 20명 우리나라 보내가지고 뭐 삼성전자, 포스코, 뭐 현대자동차 이런 데 취업을 시키는 거지. 그래서 얘네가 한 1년 동안 거기서 뭐 생산직으로 일하고 그러면서 생산 노하우 같은 걸 비밀리에 요즘으로 치면 이게 아름답게 포장해서 그렇지 요즘으로 치면 이게 뭐야? 산업 스파이지 이거 산업 스파이. 산업 스파이야 나쁜 말로 하면. 이거 너무 아름답게 지금 포장하고 있는데 고종이 산업 스파이 보낸 거야. 일본에 가서 배워오라고. 오케이? 이렇게 일본에 보낸 부대가 이렇게 2개가 있고 사절단이. 그다음 청나라에 보낸 사절단이 있어. 청나라. 반경이 뭐 아주 버라이어티하네. 청나라도 나름 근대화가 추진이 되고 있었고 무기의 근대화라든가 이런 게 나름 많이 진행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나라에 보낸 사절단은 영선사라고 부르고 실제로 나중에 청나라에서 배워와가지고 우리나라 근대식 무기 기계창 뭐 인쇄소 뭐 이런 거 막 만들어. 청나라 가서 배워와가지고 벌써 시험에 나올 것 같은 냄새가 물씬 나지 이거. 일본 청나라 뭐 이런 거 그지? 청나라에 보냈던 건 영선사라는 조직이야.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 1883년도에 드디어 아시아가 아닌 서양으로 최초의 사절단을 보내는데 그 사절단이 우리 좋아하는 어디에? 미국에 갔단 말이야. 미국에. 그 미국에 보냈던 사절단을 뭐라고 부른다? 보빙사라고 부른다. 보빙사. 오케이? 요거는 스토리가 이렇게 흘러가. 1882년에 우리가 미국하고 최초로 조민수호 통상조약을 맺었지 조선이란 나라가.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공사를 보냈는데 요즘으로 치면 대사지 대사. 공사를 보냈는데 공사 초대 이거 밤에 보지 마라 방송. 밤에 보면 잠을 못 잘 수도 있어. 초대 공사가 이제 푸트라는 사람이 왔는데 얘가 나름 상당히 고위급이야. 왜냐하면 미국이 일본에 보낸 공사보다 조선에 보낸 공사가 좀 더 급수가 하나 위에야. 그러니까 일본에 만약에 차관을 보냈다면 우리나라엔 장관급을 보낸 거야. 그러니까 고종이 나름 미국에 되게 고마워했어. 그래서 그 미국 공사가 미국에도 그 왕의 이제 사절단을 좀 한번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건의를 하니까 고종이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1883년도에 미국의 대규모 사절단 대규모라 그래봐야 근데 뭐 한 30명 규모인가 그래. 그거 엄청난 대규모야. 그래서 최초로 조선이 미국에 이제 외교 사절단을 보냈는데 그걸 보빙사라고 부른다고. 그 보빙사 몇 명이 화려해. 그때 보빙사 단장으로 누가 갔냐면 민영익이라고 민비의 친조카야. 민자영의 친조카. 민비가 자식이 없잖아. 그래서 자기 오빠의 아들이었는데 그 민영익이 자기 아들처럼 아꼈어. 그러니까 걔를 정권대사로 해가지고 뭐 6.1중 서광범 뭐 이런 애들 포함해서 젊은 개화파 관리들을 대규모 보냈단 말이야. 가는 데만 2달 반 걸렸어. 얘네가 엄청난 이 코스야. 비행기가 있어 뭐가 있어 이 당시에 미국으로 어떻게 가? 배 타고 인천에서 배 타고 일본 가가지고 일본 요코하마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샌프란시스코에 가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대륙 횡단 열차를 타고 대륙을 횡단해가지고 워싱턴에 도착하는데 80일인가가 걸렸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 이때 당시 기록은 미국 신문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미국에서도 되게 핫했어. 막 뭐 그 신문에 왜냐면 얘네가 가가지고 가는 데마다 신기하게 막 갓 쓰고 이런 애들이 막 신발 벗고 와가지고 앉아있고 이러니까 특이하고 특히나 얘네가 미국 그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미국 대통령의 개념이 어딨냐 우리가 만나면 미국 뭐야 왕이잖아.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악수 청하는데 얘네가 맨발로 벗고서 큰 절을 하고 그러는 게 막 사진에 찍히고 그래가지고 신문에 나오고 막 그랬었거든. 그래서 상당히 좀 이슈가 많이 됐던 사건이고 또 우리로서도 이게 또 아쉽지 않은 게 얘네가 미국 가가지고 상당히 많이 배워왔어. 3개월인가 있으면서. 그러면서 미국에서 우편제도, 학교제도 이런 거 배워와가지고 이들이 나중에 우리나라 와서 우편제도, 학교제도 만드는데 그게 완벽하게 미국식이야. 미국에서 배운 거. 나름 성과가 있었던 거지. 이해됐나?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야. 지금 조선에서.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얘들이 근대화를 할 때 지금 이게 지금 마음에 안 들고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애들이 누구야? 얘네지. 그치? 그러면 이 상황에 얘네는 어떻게 이거에 저항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19페이지에 나오는 거고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할게. 다음 시간에. 알겠어? 3반에선 여기까지. 이 19페이지 내용은 나중에 9반 가서 찍어서 올릴게. 오케이? 야 대기. 야 수업 잘 들어. 알았어? 다음 시간에 보자. 안녕.